몇 년 전 어느 봄날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11살 연하 사위가 가져온 것은 사랑이 아닌 지옥이었고 70세 노부부는 하나뿐인 딸을 구하기 위해 생애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재 대한민국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무서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요즘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이 늘어나면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결혼을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나타난 연하의 사위나 며느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한 가정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한 가정의 진실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길한 시작 사위 박성수의 수상한 첫 만남.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최순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은 일이에요. 바로 저희 외동딸 김소연이와 관련된 일입니다. 소연이는 올해 38세로 저희 부부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딸이었어요. 남편 김덕수 씨와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소연이 하나만 낳고 길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30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을 때 부모 마음이야 당연히 기뻤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딸이 데리고 온 예비사위를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박성수라는 그 남자는 나이가 49세로 딸보다 11살이나 많았는데 첫인상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2023년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일요일 오후였어요. 소연이가 미리 전화로 엄마, 내일 중요한 사람 데리고 갈게 라고 했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거든요. 갈비찜에 잡채, 전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기다렸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박성수는 키가 175cm 정도로 딱히 작지도 크지도 않았는데 첫 만남 치고는 너무 편안한 차림새였어요. 정장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뭔가 성의가 없어 보였죠. 게다가 얼굴빛이 이상했어요. 나이에 비해 너무 피곤해 보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중국과 베트남 쪽으로 수입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손을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때가 끼어 있고 손톱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수입 수출업을 한다는 사람이 왜 손이 저렇게 거칠까 싶었죠. 남편 덕수 씨는 평소에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는 편인데 그날 저녁에 둘이서 이야기할 때 여보, 저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말하는 투는 거창한데 뭔가 실속이 없어 보였거든요. 소연이는 그런 저희 반응을 눈치채고 엄마, 아빠, 성수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할 계획도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을 부모가 반대할 수도 없고, 혹시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성수는 만날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때는 베트남에서 의류 수입업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들여온다고 하고, 심지어 한 번은 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 사업을 한다고도 했어요. 사업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게 이상했지만, 그때는 여러 분야에 손을 대는 사업가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단이며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성수가 보여준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보통 결혼 준비할 때 남자 쪽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맨날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소연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성수 오빠가 지금 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결혼식 비용도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돈 이야기가 나오다니. 남편하고 상의해서 일단 결혼식은 우리가 치르자고 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박성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마치 이미 가족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고 음식을 꺼내 먹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중국어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 톤이 굉장히 다급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황급히 나가더라고요. 소연이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거래처에서 연락 온 거래요. 성수 오빠가 중국어를 잘해서 직접 소통하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까 소연이도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2024년 봄에 조촐하게 치렀어요. 박성수 쪽 하객이 생각보다 적었는데 가족들이 대부분 지방에 살고 있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뭔가 어색했어요. 신랑이 너무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내내 손을 떨고 있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어요. 사업상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가자고 하면서 결혼하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소연이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엄마, 성수 오빠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요. 연락도 안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신혼 한 달 만에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딸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사위가 어디 있나요? 남편하고 같이 소연이 집에 가서 기다렸는데 밤늦게 박성수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계약 때문에 지방에 다녀왔는데 연락을 못 드렸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며칠 동안 지방에 출장을 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정확히 뭔지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모든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희가 좀 더 예민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넘어간 게 정말 후회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두 번째, 불안한 진실 드러나는 박성수의 민낯. 결혼 후 반년이 지나면서 박성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소연이가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에 왔을 때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밝고 쾌활했던 딸이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소연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라고 물어봤더니 성수 오빠가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서도 계속 전화 받고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소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박성수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접대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밤 이런 식이니까 소연이가 견디기 힘들어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소연이가 저한테 털어놓은 이야기였어요. 박성수가 집에서 소연이한테 하는 말들이 정말 심했어요. 너는 뭘 해봤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나한테 잔소리나 하고 있네.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소연이는 결혼 전까지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박성수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집안일에 전념해라고 해서 직장을 그만둔 거였거든요. 그래 놓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더 문제가 된 건 돈 문제였어요. 박성수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소연이가 오빠 생활비 좀 주세요라고 하면 지금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라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매일 밤 술 마시러 다니고 있으니까 소연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소연이가 친정에 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박성수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장모님한테 부탁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사위가 장모한테 돈을 빌리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덕수 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식이 정말 뻔뻔하네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박성수가 저한테 직접 찾아온 일이었어요. 2024년 가을쯤이었는데 갑자기 혼자 저희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초조해 보였는데 장모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중국 쪽 거래처에서 선금을 요구하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하는 투가 이상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조급해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 그때 박성수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장모님,
저도 이 집 사위인데 이런 부탁도 들어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하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박성수가 그럼 소연이가 친정에서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협박인지 알겠더라고요. 딸을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는데 박성수를 보자마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남편이 화를 내는 걸 본 박성수가 급히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의 바르게 굴더라고요. 그런데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서웠어요. 남편이 무슨 일로 왔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박성수가 그냥 안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른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저한테 장모님, 제 부탁 꼭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말투가 정말 섬뜩했어요. 박성수가 나간 후에 남편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 자식,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다급하게 돈을 요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 소연이한테서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성수가 집에서 점점 포악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소연이한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소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성수 오빠가 화를 내면서 집 안을 다 뒤집어 놨어요. 접시도 깨뜨리고 의자도 넘어뜨리고 정말 무서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하고 급히 소연이 집에 갔는데 정말 집 안이 엉망이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고 의자는 넘어져 있고 소연이는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한테 성수는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니까 또 어디론가 나갔어요. 요즘 맨날 이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을까? 왜 딸을 이런 지옥 같은 생활로 밀어넣었을까 하면서요. 그날 밤 저희는 소연이를 친정으로 데려왔어요. 더 이상 그런 환경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연이는 엄마 아직은 참아볼게요. 성수 오빠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딸이 아직도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게, 그리고 자신이 참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진짜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세 번째 폭로와 용서 장모 최순옥의 반격.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딸이 매일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선 거였어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15년 동안 일했어요. 그때 만난 인맥들이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퇴직한 검사님들,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회계사무소 원장님들, 심지어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야에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연락한 분이 제 친오빠 최영수였어요. 오빠는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다가 경정으로 퇴직하신 분이거든요. 현재는 민간 조사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 신원조회 같은 일은 정말 전문가세요.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빠, 급한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무슨 일인데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성수의 이상한 행동들과 소연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오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준호가 그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라고 하시면서 박성수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결혼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며 각종 서류들을 받아두었거든요. 이틀 후에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부터 심각하더라고요. 준호가 당장 만나자. 전화로는 못할 이야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뭔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오빠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박성수가 숨겨온 과거가 그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건 이혼 기록이었어요. 박성수는 5년 전에 이미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 사유가 심각했어요. 전처가 박성수의 도박과 폭력 때문에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고, 심지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오빠가 순호가 이것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니? 라고 하시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리 소연이가 그런 사람과 살고 있다니. 더 무서운 건 도박 빚이었어요. 박성수는 현재 사채업자들한테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입 수출업을 한다고 했던 건 모두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기가 막힌 건 폭력 전과였어요. 3년 전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때도 변호사를 제대로 못 구해서 국선 변호사가 맡았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꺼낸 서류가 가장 심각했어요. 바로 현재 사채업자들이 박성수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준호가 이 사람 때문에 소연이까지 위험할 수 있어. 사채업자들이 가족한테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많거든 라고 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서류들을 들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남편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이런 놈을 우리가 사위로 받아들였다니 라고 하면서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저희는 바로 박성수를 불러냈어요. 소연이한테는 잠시 친정에 와 있어라고 하고 박성수한테만 따로 연락해서 나오라고 했죠. 박성수가 저희 집에 왔을 때 평소와 달리 많이 긴장한 것 같았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그 서류들을 박성수 앞에 탁 던지면서 이게 뭔지 아냐? 라고 했더니 박성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보더니 이걸 어떻게?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야, 이 사기꾼아. 내가 우리 딸한테 한 게 뭐냐? 결혼할 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 라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니까 박성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진작에 진실을 말했어야 할 걸 이제 와서 눈물로 호소하다니. 박성수가 장인어른, 장모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소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당신이 진짜로 소연이를 사랑한다면 깨끗하게 헤어져 주세요. 이렇게 계속 소연이를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라고 했더니 박성수가 안 됩니다. 저는 소연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소연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할 거다. 사기 결혼이잖아 라고 하니까 박성수가 더욱 울부짖으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뉘우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경찰서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소연이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아마 박성수가 연락했나 봐요. 상황을 본 소연이가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더니 바닥에 널린 서류들을 보고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소연이한테 상황을 설명해 줬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성수 오빠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마세요. 아이 아빠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사람을 감싸려고 하다니. 소연이가 임신 중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 박성수한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소연아, 아이가 있어도 이런 사람과는 살 수 없어. 너와 아이만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도 소연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딸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런 놈을 계속 사위로 두고 봐야 하나라고 하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소연이가 임신한 상황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도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박성수한테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경고만 하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때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 너무 약하게 나간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재발과 폭력 장인의 쓰러짐. 처음 몇 달 동안은 박성수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과거가 들통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행동했거든요. 소연이한테도 예전보다 잘해주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술도 끊었다고 했어요. 소연이가 엄마, 성수 오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 때문에 몸이 힘들다고 하면 마사지도 해주고 정말 좋은 남편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시 정말 변한 건 아닌가 싶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3개월도 못 갔어요. 2025년 봄쯤부터 다시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연이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만날 때도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어느 날 소연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엄마, 성수 오빠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가 와요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모르는 여자한테서 온 문자들이었어요. 오빠, 언제 만날 거예요?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소연이가 박성수한테 따져봤더니 그냥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상 만나는 사람한테 보내는 문자가 그런 식일 리가 없잖아요. 소연이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다시 돈 문제가 시작된 거였어요. 박성수가 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이 태어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미리 벌어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럴듯한 핑계를 댔어요. 소연이가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으면서요 라고 하니까 박성수가 상황이 바뀐 거잖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5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 덕수 씨가 소연이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는데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급히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수가 소연이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 라고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소연이가 오빠, 제발 큰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손을 들어서 소연이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순간을 목격하고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같은 놈아. 감히 내 딸을 때려? 라고 소리치면서 박성수한테 달려들었대요. 그런데 박성수가 뻔뻔하게 아버님이 뭔데 우리 부부 싸움의 참견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아버님 때문이잖아요. 돈도 제대로 안 도와주시면서 무슨 면목으로 라고 대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이 사기꾼 같은 놈이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줘야 해. 내가 거짓말로 결혼한 주제에 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다툼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소연이가 아빠 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가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는데 의식이 없었대요. 급히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그때 박성수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쓰러져 있는데도 이것 봐요. 내 탓이에요. 아버님이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뇌출혈이었어요. 스트레스와 흥분으로 혈관이 터진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큰 혈관은 아니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팔에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70세 넘은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그것도 사위 때문에.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였을까?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의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수술은 4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소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박성수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사라졌더라고요. 장인이 자기 때문에 쓰러져서 수술받고 있는데 급한 일이 뭐가 있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는데 예상대로 왼쪽 팔에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소연이는 괜찮나? 였어요. 자기가 그런 상황인데도 딸 걱정부터 하는 걸 보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남편한테 여보, 이제 그 사람하고는 끝내야 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이번에는 정말 끝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박성수의 반응이었어요. 며칠 후에 병원에 와서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나 봐요 라고 하는데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말은 못하지만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박성수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라고 했더니 장모님, 저도 사람인데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소연이가 울면서 엄마, 이제 나도 못 참겠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더 이상 성수 오빠와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드디어 딸도 정신을 차린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박성수는 끝까지 버텼어요. 소연아, 우리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도 잘못했지만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아이를 볼모로 잡고 소연이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받을 수는 없다고. 남편도 쓰러지고 딸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언제까지 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소연이한테 이제 정말 끝내자.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더니 소연이가 엄마 정말 그래도 될까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우리가 키우면 돼. 저런 아빠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밤 병실에서 남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왼손은 못 쓰게 됐지만 정신은 멀쩡했거든요. 여보, 이번에는 정말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하자. 저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로.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도 박성수와는 완전히 끝장을 내기로 말이에요. 5번째, 구속과 인과응보, 박성수의 몰락. 남편이 입원한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오빠 최영수한테 다시 연락해서 오빠,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 오빠가 순호가 내가 아는 변호사하고 기자도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소개해 주신 변호사는 김정민 변호사님이었는데 가정폭력이나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었어요. 처음 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충분히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사기 결혼에 폭행에 심지어 협박까지 있었으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고 하시면서 박성수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추적해보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어이없는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박성수가 소연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 돈이 3천만 원이나 됐어요.
소연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박성수가 소연이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린 거였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만나고 도박을 하고 심지어 그 여자한테 선물까지 사준 거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는 건 중범죄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연이가 그 사실을 알고는 정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엄마, 저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성수 오빠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박성수가 저희 집 전세 보증금에도 손을 뻗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소연이한테 장인어른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집 명의를 소연이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다더라고요. 다행히 소연이가 그때는 거절했지만 만약 응했다면 우리 집까지 날렸을 뻔했어요. 오빠가 소개해 주신 신문사 기자분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결혼 사기 사건이 정말 많아요. 특히 나이 차가 많은 부부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기사로 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하고 오빠, 그리고 기자분까지 함께 움직이니까 수사가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경찰서에서 박성수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부부싸움이었을 뿐이다 라고 발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됐어요. 특히 은행 거래 내역에서 소연이 명의로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나왔거든요. 도박장에서 사용한 내역, 다른 여자와 함께 쓴 호텔비, 심지어 그 여자한테 보석을 사준 영수증까지 다 나왔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박성수가 다른 여자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무려 2억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경찰에서 추적해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서 사기로 뜯어낸 돈이었더라고요. 박성수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 다음 도박으로 날려버리는 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박성수가 보인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발작하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부부싸움을 왜 경찰이 끼어들어?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저도 경찰서에 있었는데 박성수가 저를 보더니 정말 무서운 눈빛으로 장모님, 내가 나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끝날 줄 알아. 절대 안 끝나. 내가 못 죽여.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내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나한테서 뺏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하나도 없어. 감옥에서나 잘 지내라고 했더니 박성수가 더욱 발광하더라고요. 경찰관들이 박성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년 동안 우리 가족을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싶었거든요. 소연이는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라고 하면서 망설이더라고요. 하지만 박성수 명의로 된 빚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 알게 되니까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진작에 눈을 떴어야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박성수가 구속된 후에 병원에 있는 남편한테 소식을 전해줬어요. 남편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소연아, 늦었지만 그래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아빠는 그거면 충분해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어요. 박성수는 사기, 폭행, 협박, 명의도용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님이 다른 피해자들도 많아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판정에서 박성수를 다시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센 게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억울합니다. 사랑해서 한 일인데 왜 범죄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판사님이 피고인은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폭력과 협박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이 매우 중하다고 하시면서 실형을 선고하시더라고요. 소연이는 지금 친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저희가 다 도와주니까 괜찮아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남편도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왼쪽 팔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무엇보다 딸과 손자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처음에는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저희처럼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박성수는 지금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지만 저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남긴 빚들을 정리하고 소연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66세 장모 최순옥 씨의 2년간의 싸움을 들어보셨습니다. 사람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성이 드러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용기가 인상 깊었어요. 호랑이도 제 새끼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처럼 진정한 모성애 앞에서는 어떤 악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정폭력상담소 1366번, 법률상담 132번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소연이 씨는 친정에서 건강한 아이를 기르고 있고 덕수 씨도 재활치료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